다음 달 9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게 됩니다. 간단치 않은 현안들이 정치, 사회, 경제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대통령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정책 현안을 총괄하며 보좌하는 청와대 핵심 참모로부터 임기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문 대통령 모친 별세로 오늘 혹시라도 일정이 조율될까 싶었는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빈소에는 가시나요? 대통령님께서 네. 조용한 장례식, 가족장, 조화, 조문, 사양이라는 뜻을 밝히셨고요. 네. 그 뜻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컬러링에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 실장님 휴대폰. 예. 지금 무슨 곡으로 지금 컬러링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책실장이 된 지 4달이 됐는데요. 예. 2달에 한 번씩 2번이나 바꿨습니다. 8월 15일 날 대통령님의 8.15 경축사, 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연설을 들으면서 I have a dream, 아바의 노래를 했다가요. 그런 이해가 되고요, 뜻이. 예. 네. 최근에 와서는 그냥 50대 후반 남성의 흔들리는 정서, 이 가을을 느끼는 그런 노래로서 사랑하면 할수록 그 노래를 담았습니다. 네, 지금 노래는 그러면 정치적 의미는 없는 그냥 원래- 가을 타는 남자라는 뜻이고. 네. 예, 원래부터 사실 개인적인 정서를 담았는데 괜히 여쭤봤습니다. 어공이 되고 난 다음에 예. 현안 질문 예. 드리죠. 대학 입시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정부 입장부터 보고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11월 중에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비율을 높인다 이건데 예. 단서가 있어요. 서울 상위권 대학. 예. 거기만 높인다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200개, 300개 대학이 있는데요. 예. 모든 대학에 똑같은 어떤 입시 전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학종의 경우에는 학종의 비율이 너무 쏠려 있는, 너무 높은 어떤 일부 대학, 특히 이제 네. 수도권 대학이겠죠.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13개 대학의 4년치 학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어떤 대학을 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겠죠. 네, 저희도 이 상위권 대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좀 대학의 서열을 나누는 게 좀 맞득치는 않은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13곳 전수조사하고 있는 13곳은 대상이 그러니까 정시 비율 확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학으로 볼 수 있겠군요. 일단 지금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상으로 네. 학종 쏠림이 너무 과도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꼭 거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곳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들 학교가 이제 대상이 정해지고 비율을 높인다면 어느 선이 될까요? 굉장히 궁금해들 하십니다. 일부 언론은 40% 선이 될 거다 이러는데 맞나요? 작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가교육회의가 2022년까지 네. 이제 30% 이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더 높인다고 했으니까 30%보다는 더 높아지겠지만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것도 아마 대학의 어떤 현장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에 그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예. 이제 45% 전후하는 그 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른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5일 날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 때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 대학 입시 제도는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요.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찾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45% 전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표된 것이 이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하고 그다음에 특수 목적고들을 2025년까지 전부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뭐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뭐 이 역시 구체적인 어떤 분석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학교들이 네. 원래 설립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81학번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8월 달에 갑자기 본고사가 폐지되고 3개월 후에 예비고사만으로 대학을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3개월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국민들께서 또 학부모와 학생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어떤 일반고 전환의 문제는 전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가 고교 학점제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체계, 교육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고 일반고에서도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네. 구체적인 어떤 시행 여부나 시행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월성 교육이 뭐죠? 지금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과학고 네. 뭐 또는 외고 등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특수한 학교에서만 우수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반 고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에 따라서 또는 어떤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일반 고의 교육 체계를 바꾸고 그 속에서도 네. 우수한 학생들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2025년 일반고로 특수목적고 등을 전환한다. 근데 이제 모두의 설립 목적대로 좀 운영이 안 되었다라는 정책 판단, 이제 현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대로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학교들은 존치할 수도 있나요? 지금 특히 이제 수월성 교육, 아주 네. 이제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을 영재 교육을 시키는 목적과 관련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과학고가 있습니다. 네. 뭐 과학고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과학고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과학고의 경우에는 일반고 전환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높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런 어떤 관점에서 구체적인 어떤 현실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 시점이 이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2025년이면 5년 이후의 일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가 바뀌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동안 이 정부 들어서 그 뭐 중복 지원을 금지시켜 보기도 하고 또 자사고 평가해서 전환을 유도해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 법적으로 다 막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유예를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솔직히 섭섭하고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일부 외고에 대한, 그러니까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정부가 또는 이제 지자체 교육감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해당 어떤 학교에서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반발을 하면서 네. 소송으로 가게 되면 네. 그 결과를 기다리는 데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정부로서는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정부가 결정한 길이 국민 다수가 원하고 선택하는 길이라면 네.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방향은 일관성을 갖고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길을 지속 가능한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특수목적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것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고 그냥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책 의지가 있으면은 실현이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시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특목고 등이 사라지면
그럼 소위 말하는 그 강남 파락불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입시 전형이 워낙 다양해서 사실 제가 대학 교수였습니다. 제가 가르칠 학생을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뽑는지도 사실 이해 못할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네.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수능 또는 내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학종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모든 학생들이 다 정시를 원하고 또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학종을 원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요번에 어떤 개편하는 그런 어떤 대학 입시 제도가 반드시 뭐 강남의 일부 가정의 일부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결과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전국의 어떤 학생들의 특수한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전형들이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그런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에 어떤 교육 개편 대책이 뭐 예를 들어서 강남 4구나 또는 심지어는 강남의 어떤 집값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시 비율이 높아지면 이제 부유층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수능 시험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급 뭐랄까요 그 고액 과외를 받으면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수능 시험이 좀 쉬워집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담당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 해왔던 이 수능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은 일관되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제 정시 비율의 어떤 확대라고 하는 것이 네. 뭐 또 한번 일부 지역의 어떤 사교육 부담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잠깐 그 강남 집값 얘기를 직접 해주셨는데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최근에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네. 곧 이제 대상 지역이 첫 대상 지역이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력한 카드가 나왔는데도 네. 시장에서는 뭐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를 거야, 뭐 사야 돼 이런 얘기들이 뭐 많이 들린다고 해요. 그 이제 정책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져올 정책적 효과 어느 정도로 확신하고 계신 건지요?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매우 강력한 안정화 대책입니다. 네. 그렇지만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령을 고치고 또 정부의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네. 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를 거치고 이런 좀 2달 이상이 걸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또 부동산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의 네.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네. 개입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일은 막을 거라고 반드시 막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그 방법은 어느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의 종합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또는 그 부동산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아마 요번에 또 이제 관계장관 회의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핀셋 동을 이제 지정하게 되면 네. 그것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다른 보완 대책들을 한꺼번에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조금 이제 제가 뭐 한마디만 더 추가를 한다면 예. 일부 어떤 지역에서 특히 고가 아파트의 어떤 불안한 어떤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그런 일부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 검증하는 등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전수 조사를 하신다고요? 예, 뭐 지금 그 계획은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점검반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강제적인 어떤 조사 권한을 갖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의 일부 고가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자금 조달 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조사하는 그런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문제가 보이면 뭐 세무조사 등도 뒤따르나요?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정부는 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하자면 2년 반 남았습니다. 네. 조금 더 정책 효과가 피부로 느낄 만큼 체감될 만한 그런 시점, 목표 시점이 있습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속도감을 가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빨리 내라라고 네.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정말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네. 여러 가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한국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성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국민 한 분 한 분이 그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정책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남은 2년 반 동안에도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가져왔던 그 정책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한정하면 내년에는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일부 지역의 폭등 조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급락하는 위험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풀고 있지만 네. 그것이 실물 경제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의 버블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정부 부처나 또는 청와대의 정책실 차원에서는 양방향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 매우 안 좋다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정한 효과도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야당의 특히나 한국당의 평가는 굉장히 야박한 것 같긴 한데 최근에 한국당에서 내놓은 동영상에 보면 뭐 간신들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서 경제 정책, 뭐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더군요. 그걸 이제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취지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동영상 잠깐 보고요. 네. 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하, 이것은 경제 바지로 이것만 입으시면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고 백성들이 굶주릴 일이 없습니다. 한번 입어볼까? 갑작스런 경제 부흥에 놀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임금은 간신들의 말도 안 되는 선물에 속아 나라의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었단다. 이 정말 바보 같지? 네, 뭐 이 동영상에 대한 평가는 여쭤보지 않을 거고요. 네.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제 기조인데 예. 고용률만 한번 따져보죠. 고용률이 최근 지표를 보면은 뭐 사상 최고치였다고 해요. 네.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연령이 많으신 분들 일자리는 늘었지만 40대 제조업은 빠졌다. 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려점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비정규직에 관한 통계 네. 조사가 있었는데 조사 방식에 어떤 변화가 미친 효과가 있어서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확대로 그렇게 보도가 됐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정규직과 관련한 어떤 경제 통계가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통계입니다. 네. 2002년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관계자들이 합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학문적 근거를 엄밀하게 갖고 있다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25년 전에 ILO가 권고한 그 기간제의 기준을 요번에 새로 적용하면서 이제 와서 설문조사 방식을 바꿨는데 이게 설문이다 보니까 답하시는 분들이 설문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일자리 정부라는 슬로건을 표현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역시 아직 국민의 기대에 완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1년에 9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60세로 진입을 하고 있고 반면에 40대, 30대는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단순히 전년 대비 증감만을 가지고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60세가 되는 분들이 90만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노후 대책을 갖추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퍼주기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20대와 40대 그리고 제조업의 고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픈 대목이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 관련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건설 투자 확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 이런 게 있나요? 뭐 건설가 프로젝트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뭐 큰 거는 나쁜 거고 작은 거는 좋은 거고 그런 건 아니겠죠. 다만 이 역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 SOC의 개보수, 그다음에 생활 SOC의 추진, 그리고 이제 신도시 주변의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정비 등처럼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미 정부가 하겠다라고 계획을 말씀드린 내용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오히려 미래에 부담이 되는 그런 방식의 토목 방식의 건설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건설업을 포기해야 되는 산업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건설 사업은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계획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무슨 4대강 사업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WTO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이기 때문에 포기라는 단어는 참 정말로 억울합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농업의 피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반발하는 건 아실 거고요. 목소리를 한번 같이 듣고 얘기 또 나눠가죠. 참담합니다. 이 심정은 저뿐만이 아닌 우리 농민들의 전체의 마음이고 이 나라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들 전체의 마음일 것입니다. 농업을 무시하는 정책, 농민들을 없이 여기는 정책, 이 정책만 쭉 고수해 왔습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농민들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 농민들께서 불안감 또는 넘어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개도국 지위, 과거의 현재의 어떤 특혜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협상에 대해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관한 얘기고요. 그것도 쌀 등 민감 품목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농산물과 관련된 다자간 협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 등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영농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또는 그러니까 스마트팜 등의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등 여러 가지 어떤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또 진짜 새로운 어떤 농산물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그런 근거들은 사실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상생협력기금이라고 이제 기업들로부터 이제 모아서 한 1조 원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부에서 못한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다시 그 뭐라고 할까요? 현실화 시킬 수 있나요? 지금 뭐 농림부 예산만이 농업 예산은 아닙니다. 네. 다른 부처도 있는데요. 농림부 예산만으로 하더라도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예산 규모가 저는 10년간의 예산 증결 중에서 가장 높은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아마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좀 증액과 관련된 논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상생협력기금은 그거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정부가 내라고 할 수 없나요? 예, 정부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과거처럼 정부가 민간에 대해서 특히 기업에 대해서 그거를 강요한다면 그거는 시대의 환경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이러한 어떤 상생 협력의 노력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10년 내 그 농업 예산 중에서 내년도 예산, 이번에 제출된 예산이 증액 규모가 크다고 가장 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올해 예산보다 내년 농업 예산이 줄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얘기인가요? 정확하게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림부 예산만이 농업 예산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농림부 예산이 늘었다는 것이군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예산 항목들을 다 보면 문재인 정부가 농민을 홀대하고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회 협의 과정, 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와 여당에서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늘릴 수도 있나요?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네, 정부는 알겠습니다. 이미 안을, 제출했고요. 안을 제출한 것이죠. 네,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 검찰이 타다라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새로운 방식의 공유경제 택시 영업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타다 그리고 또 소카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 정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로 그날 기소가 됐는데 뭐 규제 안 한다더니 검찰을 앞세워서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날 이제 이재용 대표가 기소됐다라는 뉴스를 보고 저도 이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어떤 비전을 말씀하시는 날이었는데 정말 공고로운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혁신을 만들어갈 때 한 세기 전에 슈페터가 얘기했듯이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 즉 택시 기사분들의 기존의 어떤 재산권적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또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국토부와 또 이해관계자 이재용 대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혁신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타다와 소카 등의 사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데 정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